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8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3단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막고 국제관계의 안정을 꾀하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여러분들 세기별 국제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고려의 역사는 거의 10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온 그런 뭔가 순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918년에 여러분들 고려가 건국된 건 다 아시죠? 그리고 1392년에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가 건국되고 이제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요, 보통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열심히 싸우던 그런 시기였고요. 12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진, 13에서 14세기 중반까지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까지가 이제 14세기 중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공민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14세기 후반인데 홍건적과 왜구라고 하는 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 배울 부분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즉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초기의 국제관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고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려의 북동쪽에는 여진이라고 하는 북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민족의 이름이야. 자, 그리고 고려의 이제 북서쪽에는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고요. 너네 거란 들어봤는데? 옛날에 발해 멸망시켰던 민족이 거란이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땅에는요, 중국 민족이 살고 있겠죠? 얘들아,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고 불러, 한족. 자, 이 중국 민족, 한족이 세운 나라들 우리 이전에도 많이 배웠어. 고조선 멸망시켰던 한나라라든가 아니면 신라가 동맹 맺었던 당나라라든가 이거 전부 다 중국 민족이 세운 국가잖아.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중국 민족 한족이 세운 송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상이 이제 각각의 민족들 분포를 보면 우리 한국 민족,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있고요. 거란족이 있고요. 한족이 있는데 이 한족이 세운 당시의 중국 국가를 송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거란이 나중에 국가를 세우는데 그걸 요나라라고 하는 거야. 여진이 나중에 국가를 세우는데 그거를 금나라라고 하는 거고, 이거 헷갈리지 말고 주변 한번 이 위치는 잘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때 완전 극초기죠. 고려 처음의 국제관계 한번 볼게요. 자,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거 918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는 926년이야. 926년에 발해가 멸망당하고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발해에 남은 백성들,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들어오니까 태조 왕건이 어이구 우리 민족 다 일로 와 우리가 받아줄게 해서 받아줬었죠. 그게 태조 왕건의 민족 통합 정책이었잖아. 자, 태조 왕건이 당연히 발해를 같은 민족으로서 받아들였으니까 발해 멸망시킨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적으로 간주하겠죠. 거란 니네가 뭔데?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 발해를 멸망시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하는 상황이었다. 이거 중요해. 우리는 초기부터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한족이 세운 왕족, 당시에는 송나라겠죠. 송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여진 같은 경우에는요, 회유, 잘해주기도 하고 토벌, 말 안 들으면 이제 정벌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병행하는, 같이 하는 상황이었다. 자, 이러다가 이제 태조 왕건 다다음의 왕이 되는 정종, 고려의 3대 왕이야. 정종 때는요, 거란이 점점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거란에 맞서는 특수부대예요. 광군이라고 합니다. 거란에 맞서는 특수부대인 광군이라고 하는 걸 편성해가지고 침입에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여진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아직은 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얘네한테 물품을 하사하면서 대신 너네 우리한테 조공 바쳐, 이런 식의 관계를 당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진에게는 우리가 공물을 받고 고려의 우수한 물건들을 하사 내려주는 그런 식으로 여진을 관리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900년대 중반이면 여러분 10세기 중반이죠. 10세기 중반에 중국 땅에서 이 넓은 중국 땅을 두고 옆에 있는 이 송나라와
그리고 이 거란이 세운 요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중국 땅을 차지하겠다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고려는 누구 편을 들겠어? 당연히 송나라 편을 들겠죠. 왜냐하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우리가 이미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잖아. 그래서 고려는 송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문물을 앞서 나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란 침략의 극복과 여진 정벌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란 침략의 극복. 자, 지금 방금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중국 땅에서 이제 송나라와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고려는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이제 거란은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란이 침략을 해옵니다. 즉, 고려와 송이 친선 관계를 유지하자 거란이 1차로 침략해오는데 그게 993년 성종 때였어. 여러분은 성종하면 기억나시죠? 최승로 있었을 때 시무 28조 그 받아들였던 성종이야. 자, 이때 거란이 처음으로 침략을 해오는데요. 이때 거란이 들어왔을 때 거란의 장수가 여러분들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수였어요. 근데 이때 고려가 서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관리를 파견을 해서 이 소손영과 이제 말발로서 외교로서 이제 담판을 짓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죠. 자, 거란의 1차 침입을 서희가 거란의 소손영과 외교 담판을 통해서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물리치느냐? 밑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외교를 하니까 외교 담판을 벌이니까 말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소손영이 말합니다. 너희 나라는 옛날에 그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 땅은 다 우리 거란의 소유인데 고려 너네가 지금 옛날 고구려 땅 지금 침범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서희가 무슨 소리냐.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도읍을 평양으로 정했다. 이거 거짓말이야.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북진 정책도 펼쳤잖아요. 근데 서경이 서쪽에 있는 경이 수도 경자거든. 그러니까 수도처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수도다 서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당시에 서희가 경이 수도 경자니까 뭐 평양도 서경이니까 뭐 수도경 들어가니까 도읍이나 마찬가지자면서 아니야.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 고려라고 하고 도읍도 옛날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 한 거야. 우리 고구려 계승했어. 신라 계승 아니거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순영이 그건 그렇고 거란의 본론이야 이게. 고려는 국경을 우리 거란과 마주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거란은 외면하고 바다 건너 송이랑 교류하니? 우린 송이랑 사이 나쁜데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고 송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고려와 거란이 국교를 하지 못한 건 여진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옆에 있는 지도 잠깐 볼게. 거란이 이렇게 북서쪽에 있고 여진이 북동쪽에 있는데 요쪽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여진이 요 길을 막고 있어서 그래. 압록강 안팎은 우리 영토인데 여진이 강제 점령해서 길 막고 있으니까 바다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못 지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소순이 그래? 그럼 그쪽 땅 이렇게 거기만 해결되면 되겠네? 이렇게 할 때 고려가 딱 이렇게 서희가 말을 하는 거죠. 당연하지. 너네가 그 땅만 주면은 우리 송이랑 관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너네랑 교류할게. 약속할게. 대신에 그 땅은 우리 줘. 그래야 우리가 거기로 너네 통해가지고 너네랑 교류하지. 이렇게 해서 그 대가로 강동육주라고 하는 얘들아 이 지역에 9개의 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여기를 6개 지역이라 해서 6주라고 해. 여기까지 획득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치는 사람 없이 피 보는 사람 없이 서희의 이 외교수를 통해서 땅까지 획득하고 거란도 그냥 물러나게 했던 대단한 사건이다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퀴즈에도 나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을 물리쳤어.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근데 고려가 송이랑 관계 끊고 거란이랑 친하게 지낸다 했잖아. 그래서 땅도 얻어낸 거고. 근데 계속 거란이랑은 별로 교류 없이 송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라 얘네 봐라? 왜 송이랑 관계 안 끊고? 왜 이러지? 이거 말이 좀 틀린데? 다시 쳐들어가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딱히 쳐들어갈 구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땅한 구실을 찾다가 당시에 고려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강조라고 하는 신하야. 강조라고 하는 신하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새로운 왕으로 올리거든.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걸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 이걸 구실로 해서 거란이 두 번째로 침략을 해옵니다. 그걸 거란의 2차 침략이라고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만화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뭐야? 너네 고려 목종 있는 거 아니야? 목종 왜 폐위시켰어? 너네는 신하가 강조라는 저 신하 안 되겠네. 우리가 목종 복수해줘야 되겠네. 너네 혼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건 구실로 해가지고 고려를 침략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 정말 뭔 상관이야? 목종 친구야?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다고. 즉 이거는 광주의 정변은 구실일 뿐이죠. 구실로 해서 이제 거란이 2차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심각했어. 당시에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수도는 개경이잖아. 개경은 얘들아 송악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의 개성이에요. 개성공단 있는 그 개성. 아무튼 이 개경이 함락을 당합니다. 거란에 의해서. 함락 당하면서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도망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주까지 내려와. 나주까지 피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함락을 당한 상태였는데 고려가 그래도 끝까지 방어를 하고 당시에 고려 양규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 이 장수가 잘 막아낸 덕분에 거란군이 후퇴하면서 2차 침입도 겨우겨우 막아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거란은 다시 한번 고려를 또 3차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거란의 3차 침입이라고 합니다. 자, 거란이 다시 한번 침입을 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거란의 침입을 잘 물리쳐낸 장군이 있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요 분이죠. 강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이 강감찬이 20만 명의 고려군을 이끕니다. 이게 말이 20만 명이지 당시 어마무시한 병력이거든요. 이 20만 명의 고려군을 이끌고 그 강동육주 중에 하나였던 귀주, 밑에 지도 보세요. 여기 귀주 보이죠? 여기에서 거란군을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장군은 강감찬, 물리친 전투는 귀주대첩. 이걸 통해서 거란군을 격파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거란이 이제 고려를 침략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란도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3차 침입이 끝나고 거란의 침입이 이제 미친 영향을 먼저 보면 고려나 송이나 거란이나 이제 서로 간에 힘이 비등비등해져. 서로 간의 세력이 균형적으로 어느 한 사람 엄청 센 사람이 없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란도 3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했는데 못 이겼다는 건 둘이 결국에는 힘이 비등비등하다는 거잖아. 고려도 거란을 완전 잡아먹을 정도가 아니고 거란도 마찬가지고 송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 국가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북방민족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옆에 지도 볼게요.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을 하나 쌓는데요. 그거를 개경에 쌓은 성, 나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국경 지역에는 옆에는 지도 계속 볼게. 이렇게 장성을 하나 쌓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다라는 거. 자, 고려가 여러분들 3차에 걸쳐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을 때 그러면은 거란의 옆에 살고 있던 민족, 즉 북동쪽에 살고 있던 여진은 뭐 하고 있었냐. 자, 여진과의 관계를 보면은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계속 물리치니까 여진이 알아서 기어. 거란 지금 송나라랑 싸울 정도로 꽤 센 나라인데 고려가 계속 물리치네? 우리는 고려 알아서 기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여진이 고려에 조공을 바치면서 복속하는 걸 자처합니다. 알아서 기어 들어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여진이랑은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점점 거란의 힘이 약해지고 1100년대 즉 12세기 초에 여진이 점점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세기 초에 세력을 확대한 여진이 고려의 국경을 계속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진이 계속 국경을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침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봐라. 얘네 분명히 우리한테 알아서 기면서 복속을 자처했던 놈들인데 힘 조금 세진다고 자꾸만 침범해? 본때 보여줘야 되겠어. 정벌하러 가야겠어. 라고 해서 당시에 윤관이라고 하는 장수가 윤관이 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부대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윤관이 신기군 말을 탄 병사들이야. 신보군 이제 걸어다니는 병사들이죠. 보통 창을 활용하는 그리고 스님들로 이루어진 항마군 이 부대를 합쳐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러 갑니다. 자, 옆에 있는 지도 볼게요. 윤관의 진경로 보면은 자, 여기 서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옛날 고구려에서도 평양이죠. 서경에서 시작해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여진을 이렇게 쭉쭉쭉쭉 정벌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실제적으로 여진을 정벌을 하게 되고요. 정벌한 땅에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9개의 성을 쌓아요. 근데 이 9개의 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 자, 여기 보라 색깔 지역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다, 여기 두만강 건너서 이쪽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다, 그 북쪽 요쪽에 있었던 기록도 있고, 어딘진 모르지만 여진이 살고 있던 땅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동북구성이라고 해요. 윤관이 이제 여진정보라고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란 땅에 이제 우리 땅이라고 비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옆에는 이제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 너네 학습지에도 있는데 척경 입비도라고 해가지고 그 정벌한 땅에다가 고려의 땅이다라고 비석을 세우고 있는 여진정벌 이후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진정벌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정벌한 다음에 이제 동북구성을 쌓은 땅이 너무 고려의 끄트머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속 여기를 관리하기가 고려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아, 너무 끄트머리 있어, 관리하기 어렵네. 이런 상황에서 여진이 계속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 아, 우리 이제 앞으로 너네한테 안개 있게 빨리 이 땅 돌려줘. 우리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여기도 방어하기도 어렵고 해서 구성을 여진한테 돌려줍니다. 너네 앞으로 우리한테 개기지 마, 알겠지? 또 한번 개기기만 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돌려줬어. 말 잘 들어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북 구성을 돌려받고 얼마 안 있어서 여진이 계속적으로 힘을 키운 다음에 국가를 세워. 그게 금이라고 하는 국가야. 원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이 통합된 국가를 세웠다는 소리야. 자, 여진이 금을 건국하는데 그게 1115년의 일입니다. 근데 지들이 이제 국가 건국하고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도 고려가 옛날에 동북구성 돌려준 그 고마운 그게 있으면 알아서 고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적반하장으로 뭐 옛날에 뭐 동북구성 돌려줬거나 말거나 뭐 알바요? 우리는 이미 힘이 세졌는데? 라고 하면서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군신관계가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야. 군은 우리 여진, 즉 금나라가 임금을 할 테니 너네 고려는 우리 신하나라 해라. 갑자기 이제 금나라가 이제 여진이 힘이 세져가지고 금 건국했다고 자기네가 임금할 테니까 너네가 신하하래. 이거 말이 돼? 갑자기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막 있어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이제 금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고 있으니 과거는 있고 우리 금나라 그냥 금나라 밑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당시에 이제 왕은 아니고 거의 이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집권자였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귀족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금나라를 임금으로 섬기게 됩니다. 즉 군신관계를 맺게 됐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외교 관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다원적 국제질서와 황제국 체제의 구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적 국제질서의 구축, 이건 이제 고려 초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다원적, 이 말이 좀 어렵지. 근원이 여러 개란 뜻이거든. 다가 마늘 다자야. 마늘 다자고 원은 여러분들 근원이란 뜻입니다. 근원이 여러 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중심이 되는 국가가 없고 여러 국가들이 서로가 힘이 비등비등한 상태다라는 걸 의미를 할 때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다원적인 국제질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우리가 앞에 거란의 침략 이후의 상황에서도 봤지만 이제 거란의 침입을 우리가 다 막아낸 이후로 고려든 거란이든 송이든 간에 서로 간에 비등비등한 상태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힘이 서로 비등비등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려는 국가의 안정과 신뢰를 추구를 하면서 이런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송한테 뭐 조공을 바치고 대신에 송으로부터 뭐 물품 같은 거 하사받고 막 이런 관계였거든. 고려가 송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건 송을 황제로 인정하고서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실제로 고려가 송을 정말로 위대하게 봐서 그랬다기보다는 송이 당시에 중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하니까 기본적으로 우수한 문물들이 많아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냥 일단은 표면적으로 인정을 한 거지, 진짜로 우리가 막 송나라 밑에서 막 벌벌 기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 즉 그냥 당시의 상황에서 고려는 그냥 안정과 실제적인 이익,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송한테 조공하면서 필요한 물건 받고, 어떨 때는 거란한테도 조공하면서 필요한 물건 받고 막 이랬거든. 실제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른 나라 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이든 거란이든 금이든 간에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당시 상황 자체가 어느 나라가 엄청나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가 원래는 우리 옛날부터 말했지만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게 기본적인 천하관이라고 했잖아. 세계관 천하관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때 고려는 다원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어차피 서로 힘이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 해동천하라고 해요. 해동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던 말을 이제 해동이라고 하거든. 해동천하, 즉 모든 건 우리가 중심인 세상이다 라고 보는 세계관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심인 세상. 즉 해동천하는 고려가 자국 영토와 즉 한반도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 지역을 해동천하, 우리 세상이다 라고 인식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세계관과는 구분되는 우리 고려도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천하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여러분 중국의 왕을 이제 황제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한테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고려든 간에 통일신라든 뭐든 간에 중국의 왕을 황제로 인정하고 연호도 받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다원적인 국제질서에서 서로 힘이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도 황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정도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황제국 체제를 나름대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고려가 송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해. 하지만 고려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탐라, 지금 제주야. 제주엔 탐라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 당시에는 이제 고려에 속한 게 아니라 탐라와 그리고 위에 있는 여진이 금을 세우기 전이야. 탐라와 여진을 자기의 하위 세력으로 두고 지배층한테는 관직을 내려주고 하사하고 조공을 받는 마치 황제국이 밑에 있는 국가들에게 받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가 자기의 밑에 있는 탐라나 여진한테 자기들이 황제인 것처럼 이런 걸 받았다는 거죠. 원래 관직을 내려주고 조공을 받는 건 황제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고려가 했다는 거죠. 본인들을 황제국가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왕의 복식, 국왕의 옷이나 용어, 국왕이 쓰는 용어. 원래 얘들아 용어 중에 그 황제는 중국만 썼어. 황제국가. 그리고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은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는 신하들이 폐하라고 불러. 왕을 부를 때는 전하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르거든.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왕에게 왕이라고 안 하고 황제라고 부르라고 했고 폐하라고 부르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의례, 기본적인 예의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중국의 황제와 동등하게 했어.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도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국가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체제를 만들 거야 라고 했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고려만이 보이는 이런 독특한 고려가 우리 중국이랑 동급인 것 같아 라고 보였던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합쳐서 여러분들 해동천하라고 한다는 거야. 고려 중심의 독자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당시에 고려가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감이 넘쳤다. 고려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아있어. 그 개성에서 출토된 고려 태조 왕건 상이거든. 태조 왕건 조각상을 보면은 당시에 이런 그 왕관 있잖아. 이거 통천관이라고. 통천관이 뭐냐면 하늘과 통하는 왕관이란 뜻이야. 당시 하늘과 통하는 왕관은 여러분들 황제만 쓸 수 있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당시에 해동천하 의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우리 중국이랑 동급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의 황제가 쓰는 거 지도 쓴 거야.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광종 있죠? 노비왕건법과 과거제 실시했던 광종 같은 경우에는 즉위 후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개경을
개경 당시에 이제 고려의 수도야. 황도, 황제의 수도라고 부르고,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도 쓰고, 연호는 중국에서 만들면 그거 우리가 따라 쓰는 거라고 했잖아. 황제만 하는 거니까. 근데 당시 광종했다는 거는 당시에 광종도 해동천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자적인 천하관. 그리고 고려시대에 지어진 노래가 있어. 풍입송이라고 하는 노래야. 보면은 해동의 천자는, 해동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의 천자는, 천자 고려 왕을 의미를 하는 거야. 하늘의 자손이래. 현세의 신령과 부처님이니 하늘을 도와 교화를 펴러 오셨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깊으니 원금과 고금의 드문 일이네. 외국의 친히 달려와서 모두 기이하여 사방의 변경이 편안하고 깨끗해져서 창과 깃발을 내던지게 되니 성스러운 덕은 요나 탕 임금에도 견주기 어려워라. 요나 탕 임금, 중국에 굉장히 잘 나갔던 황제야. 남쪽과 북쪽 오랑캐가 스스로 조정해와서 온갖 보물을 우리 천자의 뜰에 바치는구나. 조공을 하는구나. 마치 고려의 왕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부처님이나 다름없다.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에게 막 조공을 바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노래 가사야. 이런 것들에서 고려가 당시에 본인들이 굉장히 자신감 넘쳤구나. 중국의 중심이 아니라 본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보면 여러분들이 고려의 해동천하 의식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